그 제목은 그 행동의 심리학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그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은 그 말로다가 소통되지 않는 몸의 소통,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말로다 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몸으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중에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몸으로 긴장해서 표현하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또는 눈 동공을 크게 뜨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70% 정도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리더가 되거나 또는 영업사원들을 해서 고객을 자주 만날 때 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준비된 그 자세가 필요해요. 특히 이제 부모가 애를 키울 때 애한테 말로다가 하는 말만 다 믿으면 그건 바보죠. 그 말은 많은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몸은 거의 거짓말을 못 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못 해요. 그래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다른 말로 하면 몸의 신호, 몸의 교감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마침 그 좋은 책이 나와가지고 근자에 보기 드문 그 아주 많은 사례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쉽게 그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몸이 중요하냐? 몸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첫째가 뭐냐면 사람의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뇌가. 우리는 뇌 그러면은 인간의 뇌가 뭐 동물의 뇌하고 달라가지고 뭐 비교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뭐 IQ가 높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뇌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주로 겉에 있는 신피질이에요. 신피질. 우리가 뇌라 그러면은 이제 그 1.3kg나 1.4kg짜리 그 양배추를 생각하면 돼요. 예. 그 무게도 비슷하고 그 겉에 주름이 많이 있어요. 이 주름이 많이 있는 부분이 가장 나중에 발달한 뇌예요. 그래서 뇌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 가운데 있는 뇌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포유류의 뇌예요. 이 심피질은 인간의 뇌죠. 인간이 뇌가 커졌다 그러면 심피질이 커진 거예요. 이 앞에 부분, 뇌 바로 안에 그 뼈가 있고 뼈 바로 안에 뇌측수액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뇌 생각하면은 뇌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다에 배구공이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바다가 뇌측수액이에요. 그리고 배구공이 이제 말하자면 그 심피질이라고 보면 돼요. 바깥에서 볼 때. 그리고 이 심피질 안에 들어가면은 이름은 포유류의 뇌라고 불렀는데 이게 림빅 시스템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장자리에 있다고 해서 변연계, 림빅 시스템. 그리고 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파충류의 뇌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주 원시 뇌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보면은 이게 참 신기해요. 말하자면 파충류의 뇌에서 포유류 뇌에서 인간의 뇌로 진화하는 흔적이 있어요. 뇌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뇌 이해할 때 양배추를 보라 그랬죠. 또 다른 관점은 뇌를 이해할 때 시루떡으로 봐요. 시루떡. 시루떡으로 보면 제일 밑에 떡은 파충류고 이 중간에 있는 떡이 둥그렇게 돼 있는 게 이게 포유류의 뇌예요. 이게 림빅 시스템인데 이 림빅 시스템이 하는 일은 주로 감정과 기억이에요. 뭐 공포, 불안, 뭐 이런 거. 짐승들이 이렇게 소 같은 거, 뭐 이런 게 갑자기 호랑이 불빛을 딱 보면 소가 옛날에 못 가서 그 자리에 딱 서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리고 오줌을 막 주시 싼다는 거예요. 네. 실제 옛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동물적 행동이라는
일단 멈춤, 얼어버리는 거예요. 프리즈, 정지. 그 다음에 이제 정지한 다음에 조금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망가다가 코너에 몰리면 어쩔 수 없이 뭐예요? 화이트, 덤비는 거예요. 이 근본적으로 이 감정과 본능에 해당되는 부분이 담당하는 데가 림빅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성적으로 살 수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감정에 취약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고민이 그렇게 말하자면 절망적인 고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이 심피질에서 판단하는 것과 이 림빅 시스템에서 느끼는 것 사이에 흔들림이 있어요. 그 흔들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걸 얼마나 스펙트럼을 인정하냐,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중독에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판단으로는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데 림빅 시스템에서는 계속 유혹을 하죠. 예. 기억에 관한 거 이런 것들도 기억 창고도 사실은 이 안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옛날에 우리가 이 근대 철학에 고기또 에르고삼 저빵세 즉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가 이제 근대의 이성을 중시해서 그런 선언을 해서 철학적 논리를 펼쳤는데 현대 과학에 의하면 데카르트가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고라는 것이 인간을 지배할 수도 없고 이 과학적으로 보면 thinking, 이 사고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하고 같이 연결되냐? 감정하고 연결돼요. 감정하고. 감정 없이 생각이 없어요. 이제 다마지오라는 유명한 생리학자가 이태리계 사람인데 엘리엇이라는 환자를, 뇌를 다친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하면서 뇌 일부를 잘라냈어요. 잘라냈는데 이 엘리엇이라는 환자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판단 능력에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직장 생활을 못했어요, 결국. 왜 못하느냐? 감정적으로 책임지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간단한 정리, 분류, 출근 진부, 준비, 순서 잡고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감정이 충분히 교감되거나 지지되지 않은 사람은 책임을 못 지니까 직장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자녀들을 키울 때 감정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고 이런 걸 갖지 않으면 남을 위해서 일을 한다거나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본다거나 이런 책임감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성이 말하자면은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면 감정은 조랑말 정도로 생각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감정이 거의 코끼리만 하고 이성은 조랑말 정도로.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 그렇게 현대과학, 뇌과학에서 증명이 됐어요. 영국에는 말이죠. 부모들이 이제 맞벌이를 하고 그러다 보면 애를 이렇게 충분히 사랑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성년이 된 사람이 애 흉내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덜트 베이비라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때 곰인형을 잡고 껴안고 자요.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 모조 젖꼭지를 물고 자요. 예. 이런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이 바깥에서 활동을 잘하는데 취직하거나 책임지거나 회사에서 진급하거나 이걸 싫어해. 그냥 고정된 일만 하고 고정된 일로만 그냥 자기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감정이 특히 이타심 이런 게 많이 어릴 때 발달되지 않으면은 사고가 발전이 안 돼요. 거기서 딱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교육에서 가장 좋은 교육은
해보는 것, 이것저것 경험하는 것. 그게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의 교육 방식이죠. 우리는 그런 교육을 그동안에 좀 외면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의 집중이 돼야 된다. 뭐 수업 시간에 뭐 잡담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이런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 정신이 제대로 돼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신화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힘, 감정의 힘을 얼마나 잘 자기가 여유 있게 다스릴 수 있는가. 그 다스리려면은 감정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그걸 인정을 해야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한다거나 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인간의 힘을 지배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표현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다. 림빅 시스템에서 주로 그 작용하는 감정의 힘이 인간을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좌우한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근본적인 진리예요. 림빅 시스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몸으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뭘 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무슨 사진 카트처럼 선명한 것도 있지만 여러 번 보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안목이 생겨요. 안목이 생겨요. 익숙하다 보면은. 근데 이 안목이라는 거, 그 안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만이 발달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애 얼굴만 봐도 애가 그 불편하다,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시만과 안목이 가능한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이걸 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힘들지 모르지만, 림빅 시스템은 하나의 감정의 힘이라는 에너지를 얘기한다면,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조정하고 이러는 어떤 어쨌든 그걸 우리가 처리하는 능력,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그 인지 처리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게스탈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게스탈트는 독일 말로 형태, 전부 이런 거예요. 게스탈트인데 예를 들면은 이런 기둥이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이 기둥을 보면 기둥이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착시가 우리 생활 속에 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기둥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배흘림 기둥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기둥을 만들면 멀리서 봐도 기둥이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들 그 루빈의 술잔이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술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알고 보면 이게 뭐 여기에 이제 여자 A가 있고 여기 여자 B가 있고 어떻게 보면 술잔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게스탈트라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에요. 게스탈트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용어가, 여러분들 어떤 회사를 만들 때 똑똑한 사람 중심으로 회사를 만든다 해서 서울대 학생만 다 모인다. 그럼 그 회사 망해요. 어떤 회사가 정직한 사람만 우리는 필요하니까 기독교 신자만 다 모여서 만든다. 그럼 그 회사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는 전체로서 움직이는 전체적으로 구성되는 그런 원리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계속 부분만 볼 수가 있어요. 머리 스타일만 계속 관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머리 스타일이 아닌 감정이나 기분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두루 보면서 머리 스타일을 보면 머리 스타일의 변화가 그 여자의 감정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게스탈트식으로 본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사람을 척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종이 조각 있잖아요. 끼워 맞추는 거. 그런 종이 조각이 많은 연습을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전체를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게스탈트 능력, 게스탈트 훈련을 한 셈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사람 한 3분 내지 5분만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소설을 쓸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말, 그 사람이 이제 눈 교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버지 영향을 받았는가,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그 사람은 지금 자신감이 얼마나 있는가, 이거를 저 마음대로 유추하면 한 70%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힘이 사실은 게스탈트 능력이에요. 게스탈트 능력. 게스탈트 능력이라고 뭐 유식하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통박이에요. 통박. 예. 감이 온다는 거죠. 그 영업사원을 영업을 많이 다니면 저도 영업 참 많이 다녔습니다. 뭐 영업 얘기하면 뭐 그냥 강물 같은 그냥 그 옛날이 그냥 이렇게 용수순 치는데 저는 영업을 다니면서 그 샘플이 없는 영업을 했어요. 저희 회사 저와 제가 저에게 조사를 맡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샘플이 없어. 나는 샘플 있는 영업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 그 사람들이 내가 조사를 얘기하면 이렇게 내려다봐. 벌써. 내가 이 회사 경력이 몇 년인지 알아. 내가 영업에서 20년, 생산에서 10년, 내가 그 신제품 개발에서 5년, 내가 40년이 다 돼가는데 내가 뭘 몰라서 당신한테 조사를 하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면 또 제가 또 이제 너스레를 떨죠. 그렇게 아시는 게 많을수록 고객은 우리 회사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너스레를 떨고 그러죠. 근데 숱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조사차 누구를 만나러 왔다 해서 명함을 교환받고 이 악수를 하는 한 3초 내지 5초. 그 순간 동안 이 사람은 나의 고객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50%를 맞춰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영업하러 회사를 다니다 보면 그 회사의 문고리를 잡는 순간 감이 와요. 그것도 50% 맞아요. 예, 아주 그 신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몸속에서 체화돼 가지고 게스탈트화 되어 있다. 게스탈트화 되어 있다. 여러분들 그거 게스탈트화 되어 있다라는 거는 통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진을 후보로 나온 사진을 20명을 딱 펼쳐놓고 누가 당선됐느냐 다 다른 지역구다 이렇게 맞추면 조금 통찰력이 많은 사람은 70% 맞춥니다. 얼굴만 보고도.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죽은 사람 사진 10장, 살은 사람 사진 10장 이게 똑같이 현상에도 딱 뿌리면 이 사람 죽었네요. 이 사람 죽었네요. 이렇게 맞추는 게 또 70%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게스탈트입니다. 통박.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셉니다. 사실은. 그게.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그걸 좀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균형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균형이 어떤 보면 억지로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그건 꾸미는 거죠. 몸으로. 그 균형에 대한 개념이 호메오스타시스라고 그래요. 밸런스라고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생물 같은 거 공부할 때 신경 중에 뭐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기량작용을 한다. 또는 음량의 중간을 잡는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70년대 번데기 장사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번데기 이렇게 안 쓰고 뻔 이렇게 써놓죠. 그리고 뭐 소리하고 다닐 때도 뻔 뭐 이러고 다녀요. 뻔 이러고 다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밤에 잠을 자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대기. 그 뭐냐면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스개예요. 모든 사람은 어느 한쪽에 에너지를 쏟으면 반드시 그 에너지를 중화시킬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 하여야만 돼요. 바둑 두는 사람들 막 앉아가지고 신경 쓰고 막 수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바둑 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스포츠가 뭐냐면 테니스예요. 근데 본질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둘 다 공간 게임이죠. 바둑은 머릿속에 공간을 놓고서 막 이거 하는 거지만 테니스는 몸으로 공간 게임을 하는 건데 테니스나 바둑의 키워드가 뭐냐면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그 다음에 좌로 공격하느냐 우로 공격하느냐. 뭐 좌를 방어하느냐 우를 방어하느냐. 그 다음에 강하게 치느냐 약하게 치느냐. 이거예요. 전후 좌우 강약. 본질은 바둑이나 테니스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창호도 그 바둑 공부하고 이러다 스트레스 쌓이면 주로 테니스를 쳐요. 테니스를 치면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그 공간의 개념을 자기는 테니스 코트 위에서 뛰지만 자기의 모든 그 스탠다드는 뭡니까? 바둑판 위죠. 바둑판 위에 그 공간에 대해서 또는 그 강약에 대해서 뭐 위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메오스타시스 사람이 어떤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 그런 본능이 있다. 그걸 알면은 그 몸을 어떻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행동하는가 이런 걸 알 수 있죠. 요게 기본입니다. 책에서는 림빅 시스템 요거만 얘기해 놓고 이걸 주로 많이 얘기해 놓고 요 부분은 이제 관찰의 중요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관찰의 중요성을 배우려면 어떤 관찰이라도 게스탈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다른 영어로 얘기하면 패턴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패턴. 우리가 수학 잘하는 사람은 물리나 화학도 잘해요. 그리고 국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도 잘해요. 언어 패턴은 언어 패턴대로 뭐가 있어요. 예. 그렇듯이 이 신체도 보면 상체를 잘 쓰는 사람의 패턴과 하체를 잘 쓰는 사람의 패턴이 달라요. 예. 달라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호메오스타시스를 좀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은 뭐 주로 얼굴이라든가 팔이라든가 다리라든가 해서 신체 각 부위별로 어떤 그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해요. 영업사원을 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금방 알아보거나 또 몇 초 내에 금방 웃기거나 아니면 목적을 위해서 아주 불쾌하게 만들어야 물건을 팔아요. 여러분들 그 영업사원의 그로서 성공한 사람을 얘기하라면 뽀빠이 이상용 씨예요. 이 사람이 영업을 전국에서 화장품 1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판매를. 그러다가 이제 뭐 방송국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뭐 키도 작고 뭐 상당히 뭐 생긴 걸로는 왜소하죠. 뭐 물건 팔러 이렇게 가면 뭐 하러 왔어요? 뭐 화장품 팔러 왔다. 안 사요, 안 사고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에이, 아줌마 같은 사람은 이런 화장품은 줘도 못 써. 그러면서 이제 막 거들먹거리면서 가면 화가 나잖아. 이리 좀 와보시오, 이리 좀 와보시오. 그 무슨 화장품이길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걸린 거예요. 100% 파는 거지, 그 사람.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존심을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화장품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이 영업사원들을 보면은 참 외국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세일즈맨 그러면 약간 빼딱하게 보는데 외국은 세일즈맨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세일즈맨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강의를 하면서 사실 세일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제가 가진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뻥을 잘 쳐가면서 적당하게 사례를 얘기하면서 적당하게 웃으면서 내가 뭐 서태지와 아이들 이런 복장으로 와가지고 막 까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머리에 남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뭐 한껏 폼을 잡아가면서 뭐 이게 다 불쌍한 세일즈예요. 알고 보면. 세상에서 세일즈 아닌 게 없어요. 특히 정치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세일즈맨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몸에 대한 거를 제가 요약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은 정보를 샌딩하면서 리시빙하는 신체 기관 중에서 아주 유일한 기관이에요.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 말을 얼마나 재미있게 듣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그 눈에서 나한테 뭘 묻고 싶은 그것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애들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눈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 자기도 따라 웃으면 거짓말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주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주례사 중에 하나가 부부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눈을 보는 시간을 최소 10분 정도 가져라. 10분이 무지무지하게 긴 시간인데 그 10분을 못 가집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사랑하더라도 눈을 쳐다보면서 오늘 어땠어? 오늘 내가 뭐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부부가 얘기를 하면은 너무 많은 그 감정들이 그 눈을 통해서 주고받고 해요. 그 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눈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을 보세요. 성공하고 싶다면 눈을 보세요. 사랑하고 싶다면 눈을 보세요. 사랑하는 눈동자를 보면은 내가 하는 말에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면은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 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막 이렇게 보듯이 상대방을 그렇게 봐요. 네, 그 눈이 비밀의 창구예요. 성공의 창구입니다. 제가 정치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많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정치인들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이렇게 고개를 뒤로 빼서 먼 그림 보듯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치력이 짧습니다. 재선 못합니다. 곧. 왜냐하면 자기가 불안하니까 일단 경계해서 보는 거죠. 경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 오면 친정 오빠가 살아서 온 것처럼 바싹 다가가서 이렇게 악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인생이 낙천적이고 정치적으로 희망이 길어요. 일단 뒤로 고개를 빼서 먼 그림 보듯이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방어적이죠. 이런 사람은 정치 체질이 아닙니다. 지금도 대통령 후보로서 여러 사람이 거론되는데 그중에 뭐 자세를 바꾼 사람도 있고 안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하고 악수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한마디를 하고 돌려야 됩니다.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 보기에 워낙 중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악수를 하면서 저 새끼 누구지?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 사람이 뭐예요? 악수를 하면서 이 자식, 나야 이 자식아 속으로 이 새끼 뭐 눈을 어디다 돌려 화나죠. 그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눈을 한 사람 마주치면 그 사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이 굉장히 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눈이.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들을 때도 눈을 차분하게 해가지고 어텐션해서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세하고 싶다면 사장이 헛소리를 하더라도 사장이 무슨 얘기하면 일단 메모를 탁 해가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그렇군요 이렇게 해주면 사장이 막 흥이 나요. 자식 잘 알아듣네. 이 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부하 직원으로서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거. 부하 직원으로서 이거 크게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얼마나 파워풀하냐 하면 제가 광고 대행사에서 또 근무하면서 많은 연예인들을 봤는데 이 눈 처리가 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70%가 넘습니다. 뭐 폼 잘 자른다고 연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쁘지도 않은데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연기인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삼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삼위자는 눈이 커요. 가까이서 얘기를 해서 눈 동자를 몇 번 움직이면 내 마음이 따라가 버려요. 그만큼 그 사람은 눈으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자는 얼굴이 예쁘냐 못생겼냐를 관계없이 눈 하나만으로 타고난 눈 하나만으로 자기 밥벌이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어깨입니다. 어깨. 특히 남자들. 어깨가 참 우리나라 그 남자들 알고 보면 참 불쌍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쌍한 게 남자고 세계적으로 제일 불쌍한 게 남자예요. 아침마당 프로. 여러분들 그 아침마당의 위치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당이 없어요. 한나라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좋아하는 당이 없는데 가장 좋아하는 당이 아침마당입니다. 그 아침마당은 이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감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인기가 있는데 그 중에 좀 특이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늙어서 보자라는 주제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 늙어서 보자라는 거는 부부싸움을 할 때 그 아내들이 남편한테 품는 감정, 답답하니까 그래 늙어서 보자 뭐 이런 거를 다룬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저는 심리학자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봤어요.
아, 이런 시대에, 이렇게 젊은 시대에, 이렇게 서로 배우고 서로 개방적으로 연애해서 사는 시기에 여자들이 그 늙어서 보자라는 말을 하는 여자들이 아직도 있구나. 내가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아주 젊은 부부들이 참석했어요. 늙어서 보자라는 거는 하여튼 남자의 행동이 야만적이거나 뭐 내 감정을 몰라준다거나 뭐 이럴 때 자기가 그걸 바로 지적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늙으면 보자를. 근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늙어서 보자라고 얘기하면 남자의 어깨가 가라앉습니다. 어깨가 튼튼해지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나 돌대가리 여자들이 많아요. 예. 아니, 미안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늙어서 보자라는 말은 이건 오류 덩어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으면 즉각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즉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못하면 그날 저녁이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했냐 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접점을 찾아야 돼요. 아, 그건 내가 잘못 이해했네. 아, 그러면 남편이 이건 내가 당신에게 너무 무심했네. 그걸 바로바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늙어서 보자라는 얘기는 문제의 현실성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누적시킨다는 얘기죠. 적금할 게 따로 있는데 그걸 적금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늙어서 보자는 얘기는 약점을 적금해가지고 어느 날 내가 그걸 대받아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복수심 치고는 건강한 복수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날 저녁이라도 또는 그 다음이라도 아니면 그 주일이라도 지난 월요일 날 당신이 그랬을 때 내가 화났어. 그때 내가 늙어서 보자라고 마음을 품었어.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두 번째 가장 큰 오류는 건강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원더우먼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기도 바빠요. 뭐 일도 잘해야 되고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을 추스리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런 그 직장 생활, 특히 교사 또는 이런 사람들은 실력으로 뽑아서 될 게 아니라 체력으로 뽑아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뽑지 않으면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귀찮으면 그걸 밀어버려요.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늙어서 보자라는 거 하는 것은 자기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세 번째 오류는 뭐냐? 늙어서 보자라고 말하는 여성이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죠. 내가 오래 사니까 늙어서 너를 내게 오금을 주겠다 이런 건데 두 번째에서 나타나듯이 건강하지가 않잖아요. 자꾸 그걸 회피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도 자기가 관리를 하는데 말하자면 지속적인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늙어서 보자라고 노래하듯이 살다가 먼저 죽은 여자가 많아요. 나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조심할 게 나는 이 부분이 약하다. 나는 이 부분에 사실 자존심이 많이 손상을 입는다. 당신이 날 좀 배려해달라. 같은 말이라도.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힘을 얻으세요. 남자는 쉽게 얘기하면은 하등 동물이거든요. 단세포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조금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걸 끌어주고 그러면서 역시 당신이 잘해. 당신이 최고야. 이거. 우리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애들 중에 너 최고다. 뭐 이런 거. 이걸 해줘야 여성이 행복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일단은 자기 몸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도 약점이 많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특히 과민하게 반응한다. 이런 걸 자기가 패턴이 자기가 알잖아요. 결혼 생활 전이나 결혼하고 나서나 그런 패턴을 아니까 그런 패턴에 대해서 미리 알려줘요. 남자도 자기 패턴을 미리 알려줘야 돼요. 나는 밤늦게 자니까 아침에 시끄러우면 굉장히 신경질 내. 그러니까 아침에 당신은 그냥 밥을 안 주는 한이 있더라도 소리를 좀 안 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라든가. 또 여성의 경우는 또 이제 체질에 따라서 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는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런 패턴을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절충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절충선을. 그래서 이제 그 어깨를, 그 남자의 어깨를 좀 자신감 있게 튼튼하게, 설령 돈을 증권에서 날렸던 회사에서 잘렸던 뭔 일이 있어도 그 돈이 복구가 안 될 것 같으면 그거 봐. 아이고, 당신 하는 꼴 보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러면서 잔소리를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예요. 끝난 건 끝난 거예요. 아, 당신 좋은 수업료 냈어. 잊어버려 하면서 어깨 탁 쳐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깨가 팍 쓰고 다음에 뭐 할 때, 다음에 뭐 할 때 마누라한테 상의를 한다고. 당신이 옛날에도 그랬고 말이야. 옛날에도 그랬고, 당신 제대로 된 게 뭐 있어. 이러면 골짜기로 남 모르게 또, 그래, 두고 봐라. 너 모르게 내가 한번 확실한 거 해보겠어. 이렇게 자꾸 골짜기로 가요. 그러니까 어깨를 세워주는 거, 어깨를 세워주는 거는, 진짜 그게 영리한 여성이에요. 제가 볼 때. 영리한 여성은 남자의 어깨를 이렇게 믿어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어깨가 이렇게 빼딱하게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이제 국회의장 하는 박이태 씨, 남해 사람입니다. 텔레비를 보면 어깨가 이렇게 돼 있어. 고개도 빼딱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바로 하려고 밑에 보좌관들이 별짓을 다 해도 알았어 그래 놓고 항상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어깨가 이렇게 잘 보세요.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삐딱하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박이태 국회의장 어깨를 보고 국회에 대해서 확신, 신념,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못 하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어깨가 반듯해야 됩니다. 반듯하지 않으면 그건 신뢰를 못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책에 나오지 않은 얘기 중에서는 몸과 어깨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눈과 어깨, 물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신체적 패턴을 이해할 때 근본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신체적 패턴을 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패턴에 대해서 자기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돼 있다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또는 사랑하는 사람. 여기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어떤 순간에 이게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뭔 일이 있는 거죠. 자기가 보아오던 남편의 그림하고 다른 남편의 모습이 나오면 어떤 행동 단서든지 뭔가 변화가 있으면 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그 변화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눈동자가 자꾸 움직여요. 자꾸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고정적인 패턴을 잘 상정하고 있으면 그 패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런 단서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낯선 지역에 가면 괜히 움츠러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자기 몸이 낯선 데에 이게 잘 익숙하지 않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 몸이 말하지 않는 커뮤니케이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몸이 어디 이상이 있는데 아프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결린다거나 또는 이런 가을에 편도선이 붓는다거나 어떤 그 몸의 호메오스타시스가 깨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쭉 관찰을 해보고 남을 관찰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쭉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 때가 다가오면 설사를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설사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막 내과, 외과, 소아과 별 군데 다 가도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뭐냐면 시험에 대한 강박증 때문에 공부는 충분히 못했지 시험은 다가오지. 그러니까
과도한 긴장에 의해서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긴장감을 풀어주면 변이 고구마처럼 그냥 떡처럼 팍팍팍 쏟아져요. 그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지. 야, 내가 진짜 장이 나쁜 줄 알고 위가 나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몸은 말은 하지 못할 뿐이지만 사실은 커뮤니케이터다.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이 책에도 잠깐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냄새가 많이 작용합니다. 냄새. 그러니까 이 어떤 공간을 갔을 때 자기가 늘 자주 가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이상이 있다라는 걸 제일 먼저 냄새로 파악해요. 어떤 사람이 다녀갔구나, 뭐 이런 거 등등. 농구 선수를 열심히 뛰게 한 다음에 남자 농구 선수를 그들의 티셔츠를 이 책상 위에 5개를 이렇게 착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여대생들에게 가장 그 자기 마음에 드는 티셔츠 땀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라 그러면 자기 유전자와 가장 반대되는 유전자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페로몬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막 돌아다니는 호르몬이라 해서 페로몬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내가 가지지 못하는 성향을 냄새로 자기도 모르게 감지합니다. 예. 남자 여자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뭘 우리 머리로 판단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옆에만 가면 내가 편해. 제 옆에만 가면 내가 그냥 졸려. 뭐 이런 거. 편해서 졸리는지 뭐 어떻게 해서 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뭐 지식과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사실은 뻥입니다. 뻥입니다. 실화를 얘기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날 잡았어요. 어느 날 남자가 좋아, 너 좋다 하면서 껴안는데 갑자기 자기 몸에서 가시가 쫙 솟더래요. 결혼 못했습니다. 네,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건 관념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몸에서 거부하는 거하고 그건 안 됩니다. 못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날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면 뭐 결혼도 할 거고 하니까 우리 다 직원들끼리 놀러 가자. 산에 놀러 갔어요. 등산해서 바위를 잡아서 어떤 남자가 그 결혼할 여자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이렇게 딱 건네준 딱 2초도 안 된 그 손을 잡고 딱 그 순간에 마음이 다 녹아버렸대요. 결혼 포기하고 이 남자랑 했어요. 여러분들이 몸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억지로 외면하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 후배 한 놈은 옛날에 고속버스가 오래 갔어요. 옆에서 결혼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한 6시간을 서울을 왔는데 경상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러다가 내리면서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했어요. 딱 6시간에 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주는 엄청난 파워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성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를 키우다 보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거나 미운 짓을 해도 귀여운 구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지를 못해요, 잘. 그냥 웃고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은 깔끔하게 했는데 가만히 보면 너무 얄밉게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기 계신 그 여성분들 직장 생활할 때 뭐가 좀 하려고 했는데 실수하고 그러면 그대로 퍼질러 버리세요. 너무 퍼질리지 말고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해서 안 되는데 어떡하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주라고. 그러면 남자들의 보호 본능이 나와서 아 그래 괜찮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그걸 잘못 안 한 것처럼 자꾸 속이고 막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뭐 이러고 자꾸 그래 버리면 한심해요. 예. 그런 건 사실 그 정확한 정직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은 범죄, 수사 이런 장면에서 이게 몸과 마음과 말이 어긋나는 거 이런 거 여러 번 나와요. 그런 경우도 이제 어떻게 이게 지금 변화가 있구나, 잘못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KBS에 보면 그 동물의 세계, 예,
그걸 보세요. 그거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거기 보면 이제 사자들이 그 숫사자가 그 암사자가 왕입니다. 암사자가 숫사자가 좀 시원찮고 그러면 내쫓아요. 그러면 그 숫사자가 그 가족 패밀리에서 쫓겨가지고 빌빌 돌아다니면 웃겨요. 하이에나한테 잡혀먹어요. 네, 사자의 그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라는 건 동물의 세계에도 무지무지하게 비참해요. 예.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이 먹이를 이렇게 앞에 놓고서 저걸 터치려고 할 때 이 자세히 화면을 딱 비춰주는 거 보면 코가 벌렁벌렁거려요. 이제 콧구멍이 커지면서 이게 호흡 조정이에요. 그런 걸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 많은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이 림빅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서 행동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동물 심리학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예. 근데 사람이 동물에서 그렇게 많이 진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많이 진화한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동물의 범주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행동 단서,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변호사들이 이제 설득하고 그럴 때 손을 이렇게 조금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듣거나, 이게 일단 자신감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손을 밑에 놓냐, 위에 놓냐, 특히 이 팔을 어떻게 얼마만큼 벌리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그 자신감이나 실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 학교 선생들, 교수들 중에서 실력 좀 있다 싶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팔을 좀 많이 벌려요. 그리고 막 이 제스처를 많이 한다고. 자기 일을 좀 자랑하고 싶고 이럴 때. 김용옥이 보면은 뭐 공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지? 뭐 이래가면서 이제 자기가 많이 이런 걸 자기 이제 잘난 척하는 자부심이지. 공부 많이 했더라는. 그걸 이제 시원찮게 제대로 자신감 없게 하면 과장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면 별 효과를 못 내요. 그리고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어깨도 자기가 할 만큼 해야 되는데 이걸 무리하게 잃어버리면 조폭처럼 보여고, 아니면 제가 없는 힘을 막 위압하려고 너무 뻥튀기 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반듯하게 어깨를 좀 이렇게 가슴을 좀 벌리고 그런 게 필요하고요. 아까 눈 얘기에서 빠뜨린 건데, 눈에 대한 동양적 시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교적 시각인데 이거는 이제 맑고 빛나는 거예요. 근데 도교적 시각은 눈이 좀 침침해야 돼요. 눈이 너무 밝으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을 한다 그러면 눈이 밝으면 좋겠지. 유치원 선생이나. 그런데 정치를 한다 그러면 알아도 모르는 척해서 눈이 좀 이렇게 은은한 게 좋겠죠. 침침한 게. 우리가 몸과 커뮤니케이션 얘기할 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나 근접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근접거리, 습관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가는가. 어떤 여자들은 뭐 상대방하고 친밀한 대화를 하려면은 반 이상을 때리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뭐 그렇지 않냐, 뭐 그랬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외롭게 자란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엄마나 아버지와 가깝게 커뮤니케이션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 욕구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어깨를 두드린다거나 뭐 이래가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근접거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의 동작. 뭐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이 앞발을 이렇게 양쪽 이렇게 다 이렇게 바짝 이렇게, 이건 스트레스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노출시키려면 편한 장소에서 대화를 하세요. 다리를 걸렁걸렁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이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처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잘 안 나오고 막 젓가락도 떨어뜨리고 뭐 연애할 때 보면은 별의별 긴장 상황이 다 벌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 거기에 맞는 장소, 편안한 장소를 연애 로케이션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꼬실 때도 그래요. 꼬실 때도 굉장히 많은 작전이 필요한데, 제가 만난 어떤 여자는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펼친 작전으로 인생을 산 사람인데, 자기는 가난의 기억자가 죽어도 싫대. 자기는 그동안에 가난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절대 자기는 가난하게 안 살겠대. 그래서 1980년대 초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굉장히 우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스키장에 주로 놀러 갔어요. 넘어져도 스키장에서 주로 넘어지는 거지. 이제 괜찮은 남자가 가까이 온다 그러면 일부러도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 의사랑 결혼했어요. 예. 그 여자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저는 그 사람이 작전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애 낳았을 때 온다 그럴 때 자기가 끝끝내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20분을 미룬 다음에 그 20분 동안 화장을 상의껏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좋은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여자는 그렇게 노력을 한 거죠. 예. 이렇게 퉁퉁 부은 얼굴이지만 바로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저는 그런 여자들을 영리한 여자라고 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걸 떠나서 솔직하다는 거죠. 자기 몸에 대해서 솔직하다는 거죠. 몸에 대해서 솔직한 대신에 솔직해야 몸을 꾸밀 수도 압니다. 몸을 솔직하지 않으면 그건 몸을 꾸미지도 못하죠.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을 쭉 한번 보셨나요? 이 책을? 오늘 처음 보셨나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겠군요. 일단은.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두루두루 좀 보고 와서 좀 질문이 있으면 제가 아주 잘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걸 안 봤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짐승의 몸과 마찬가지로 어떤 공포 상황이 되면 몸이 스톱합니다. 스톱. 다른 말로 하면 희앗이 됐다. 뭐 이런 얘기죠. 정지. 그런 다음에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될 수 없을 때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하고 붙는 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은 상대방을 희앗이 시키지 마세요. 그럼 재밌는 싸움이 안 됩니다. 희앗이 돼버리면 상대방이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즈, 이렇게 정지하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 싸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책이 참 재밌게 잘 쓴 책이에요. 재밌게 잘 쓴 책인데 이게 이제 우리 문화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우리하고 다른 큰 원칙이 자기 주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이런 게 굉장히 강조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뭘 원한다라는 걸 말을 하지 않아서 받는 불이익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우리도 지금 그런 문화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한계가 있거나 어떤 핸디캡이 있거나 하면은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 그런 핸디캡을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그런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으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을 좀 일찍이지만 질문을 좀 한번 받아볼까요?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면서 여기 교제에 관한 뭐 일부 기본 개념 중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탤런트들이나 또는 뭐 정치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일단 몸을 전체로 봅니다. 몸을 전체로. 얼굴도 보지만은 몸을 전체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 느끼는데 몸에서 느끼는 그 온도, 그 사람의 온도 또는 몸에서 느끼는 그 사람의 향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 못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관찰을 많이 하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정보라는 게 몸에 관한 정보라는 게 여기는 게스탈트라고 설명을 했지만은 이게 전체로 이렇게 간다고 설명을 했지만 정보가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정보가 들어올 때는 중심 경로라는 어떤 우리가 볼 때 제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정보, 그 정보와 관련된 중심 경로로 해서 들어오기보다는 사실은 주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이게 중심 경로나 주변 경로라는 거를 해부를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설득을 하거나 중요한 말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나의 생각은 그 무엇이냐 이래가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사투리가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뭉개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몸의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지만 말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이 주변 경로로 들어오는 정보를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리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씨, 그 다음에 복장, 태도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되는 겁니다. 비언어. 복장도 마찬가지죠. 복장도. 예. 소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지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애국심을 갖기 위해서는 국산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텔레비가 딱 비춰주는 게 그 사람 왼쪽 주머니에 뭐 말보로 담배 이런 걸 비춰준다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꽝이 돼버리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우리 몸은 진실에 가깝고 그리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몸의 진실과 통해야 되는데 그게 안 통하면 나라가 어떻습니까?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방의 의무는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당연히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자기 헌신을 하는 것은 성스러운 사명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 하죠. 내가 군대를 가봤더니 군대는 3년 동안 썩는 거더라. 그래서 군은 오래 근무하면 젊은이들을 썩게 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해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를 미화한 말보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군대를 비하하는 말에 박수를 치는 경향이 있죠. 일반적으로. 예. 좋은 거는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를 미화하면 더 좋지.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까 벙커에 들어가서 뭐 경제 문제를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상하죠. 쟤들이 벙커가 뭔지를 아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몸과 관련된 몸이 먼저 증명하면 정말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그런 거는 벙커에 갈 일이 아니죠. 예. 상식적으로 다 책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의 심리학 이거는 이제 사실은 몸의 심리학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몸이 자기도 모르는 거지만 몸이 리액션 타임 반응하는 시간이 달라요. 반응하는 시간이. 예.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강하다 그러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리액션 타임이 늦는데 익숙한 체질인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사람은 인내심이 강하다라고 장점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냥 그게 편한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급해. 왜냐하면 리액션 타임이 어떤 갈증이다, 어떤 배가 고프다 그러면 바로바로 거기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몸이. 예. 그런데 그런 몸의 특성이 사람마다 다른 거죠. 예. 노무현 대통령 살았을 적에 노무현 대통령 보고 말 조심하라 그러면 그건 죽으란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뭔가 답답하거나 갑갑하거나 뭔가 잘 안 풀리면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죽으란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가 싫다, 좋다 또는 어떤 아웃풋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내년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 못 참는 사람들이 주로 소양인들이에요. 소양인들. 소양인들은 얼굴이 자주 붓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소주보다는 맥주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TV 탤런트라든가 뭐 패션 디자이너라든가 큐레이터라든가 이렇게 꾸미면서 바로바로 칭찬받을 수 있는 일 이런 걸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면서 거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곰 같은 사람이죠. 예? 되는 것도 없고 그 사람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상사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은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부지런한 상사. 그 사람 밑에 있으면 그냥
에브리데이가 정신이 없어요. 에브리데이가 이건 새드데이예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 그 부지런한 거 이거 참 그 좋은 게 아닙니다. 부지런하려면 분명한 일에 분명한 뭐가 방향이 있을 때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냥 부지런한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직원을 닥달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밑에 있으면은 거의 뭐 생산성이 별로 없죠. 그런데 부지런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뭐 이렇게 자상하게 배려해 주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뭐 특별히 뭐 우리 일에 뭐 기여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상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태음인 상사입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예. 이런 사람이 이제 정치인으로 치면은 이제 김종필 씨, 김대중 씨 이런 사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 하는 거예요. 슬슬. 김종필 씨 같은 사람이 참 몸으로 보면은 정치 체질이에요. 옛날에 그 삼선 개헌했을 때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지 연설하러 다녀요. 그 신문 기자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총재님 얼마 전에 그 삼선 개헌 반대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때 김종필 씨가 씨 웃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더 죽겠시우 뭐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대응이 아니라 네 말도 맞는데 그러니 내가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거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그 위기를 넘겼죠. 1980년대 초에 김종필 씨가 정치에 다시 그 재개하려고 할 때 막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유신 잔당이 말이야 뭐 또 이 세대가 바뀌었는데 정치를 하냐고 막 반대를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웃어요. 싱긋이. 예, 저는 유신 잔당이 아니라 유신 본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유신과 관련된 걸 묻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우리가 몸에서 자극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리액션 타임을 아주 느리게 받아들이면서 찬성과 반대를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철수 대통령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박근혜 대표가 독재자의 딸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시달려요. 근데 이번에도 시달릴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걸 자꾸 그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이거야. 박근혜 딸 맞다. 그렇지. 그걸 예를 들면 독재자의 딸이 맞다. 박근혜의 딸이 아니라 독재자의 딸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해놓고 그 아버지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하겠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 묻는 사람이 그 힘이 빠지지. 독재자의 딸이라고 열심히 물었는데 자기가 그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껴안으면서 자기가 좀 더 잘해보겠다고 하면은 그건 안쓰럽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근데 자꾸 독재자의 딸이 아닌 것처럼 그게 보기에 따라서 독재자의 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자기는 아닌 쪽으로 자꾸 얘기하면 그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죠. 이런 것도 말과 말의 게임이 아니라 사실은 리액션 타임. 박근혜 씨가 자기 말에 대한 리액션을 반드시 옳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꼭 잘못했으면 사과해야만 인생이 사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강박증이고 그거 잘못입니다. 그래서 MB가 북한이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해야만 뭘 주겠다. 세상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잘못한 나라가 잘못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네가 잘못했다고 말 안 하면 내가 치겠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치든가 못 치면 그 얘기는 못 하는 겁니다. 자꾸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뭐 바람도 안 피우고 뭐 앞으로 뭐 잘하겠다. 이런 게 이게 사실은 이게 몸을 자기가 비비 꼬는 겁니다. 이게. 예? 몸을 비비 꼬면서 일을 하면은 일이 안 되죠. 몸을 비비 꼬면서 일을 하면. 몸이 편안하게 일을 해야죠. 몸이 편안하게. 그래서 이 몸이 리액션 타임을 내가 원하는 리액션 타임. 이 정도 했으면 얼마 뒤에 이 정도 오겠지.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다른 걸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적정 수준에서 자기가 몸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는 누가 볼 때, 옆에서 볼 때는 나는 이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볼 때는 이만큼 한 거야.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근데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와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만큼도 안 왔어.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그래서 훌륭한 CEO는 직원들의 그 일을 하는 스타일을 몸을 지나치게 바쁘게 움직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소진하듯이 움직이는 걸 사실은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리더들은 뭐가 잘못돼가지고 아랫사람이 일한다 그러면 땀 뻘뻘 흘리면서 뭐 굉장히 정신없이 씩씩거리면서 해야 잘하는 것처럼 아는데 그런 일을 시키려면은 아예 아르바이트색을 시키면 돼요. 그걸 회사에서 그렇게까지 일 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면 몸을 많이 쓰는 아랫사람을 무조건 믿지 마시라. 그건 그 사람은 보여줄 게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회사에서 쓴다 그러면 그 회사가 무슨 회사 성격에 따라서 다른 거죠. 회사가 디자인 회사거나 플래닝 회사라면 플래닝이 탁월해야지. 그거 뭐 박스 잘 옮긴다 그러면 그거는 뭐 차라리 아르바이트생이나 이삿짐 센터에 시킬 일이지. 그런 사람에게 시켜서는 안 될 일이죠. 저 혼자 이렇게 막 떠들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좀 이해가 돼요?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기대했던 어떤 정보, 기대했던 정보와 막상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 정보가 차이가 나거나 거리가 생긴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 질문을 하세요. 질문 시간은 뭐 따로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 날이면 날마다 만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이상할 때 무슨 얘기든 해도 좋습니다. 저기 촬영 때문에 신문 나중에 따로 하셔야 돼요. 촬영은 90분 끝내시고. 아 그래요? 촬영 때문에. 진작에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 다리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다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어요. 몸을 얘기할 때. 이 다리는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이 여성들의 다리를 보고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자기 자부심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자기가 굉장히 자신감의 상징으로 내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정을 자기 재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 데 손님 왔을 때 그 표정을 밝고 건강하고 뭐 재미있고 뭐 이렇게 즐겁게 보여주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내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 못 듣는데 일본에는 백화점 사장보다 번거를 더 많이 받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가보면은 노름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손님 맞는 남자들 그 애들 표정이 아주 낙천적이고 말하자면 와서 돈 100만 원 정도 한번 돈 1000만 원 정도 한번 잃어버리지 않을래라고 유혹하는 눈빛, 천진한 눈빛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명력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지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지의 대부분은 이제 표정, 얼굴 뭐 이런 겁니다. 복장, 말씨 이런 건데 서울시장 선거도 다가오고 또 이제 뭐 다음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고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이 의사결정이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뭐 지식 수준 이런 걸 봐서 그 사람을 뽑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너무 많은 정보를 우리는 몸으로 먼저 느낍니다. 몸으로.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좀 뭐라 그럽니까? 키가 커야 되고 우리 때는 키 큰 사람은 싱겁다 그러고 또 키 큰 여자는 어주바리 같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게 시대마다 그게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면접 상황에 놓였을 때 면접을 받는 입장과 면접을 하는 입장을 이렇게 보면은 그 자기 표현을 얼마나 그 진지하게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재밌게 하는가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극물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면접 상황에서. 자기 후임자로서 누가 와서 일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을 보려고 하는 거, 그건 다 서류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스타일을 볼 수 있는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얘기했던 게스탈트라는 얘기도 스타일을 전체로 이렇게 느껴서 보는 겁니다. 전체로 느껴서 보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은 전부 스타일에 근거한 것이지 스펙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위해서 해준 일이 거의 없습니다. 노예 해방이라고 선언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아요. 그런데 그런 선언 자체가 너무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세하고 작은 여러 가지 장점이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것은 큰 장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상 관리를 할 때는 오히려 자기 인상 중에서 특별한 부분을 골고루 좋은 부분을 보여주기가 어렵다면 특별한 부분을 자기가 강점으로 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미지 관리 또는 몸 관리, 표정 관리, 인상 관리의 경우는 대부분이 스타일과 관련됩니다. 스타일. 몸 자세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스타일과 관련되고 스펙을 뭐 하나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뭐 하나 이렇게 해서 내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없잖아. 그 하나의 포인트만 고치면은 좋아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거는 스타일입니다. 자기 스타일을 어떤 사람처럼 하고 싶다라는 그 모델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본받고 그 사람의 말투를 흉내내고 그런 게 좋겠죠. 저는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까불고 뭐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만 이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스타일이 어떤 건가?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답이 모호해요. 하지만 나는 이런 스타일을 개발하겠다. 이런 자기 스타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그 회사 직원들, 고객 응대할 때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그런 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뜻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쭉 누가 선배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쭉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